다양한 나이, 다양한 전공, 관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 오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와 함께 슬기로운 지식 한잔 하실래요? 제29회 죽은 시인의 사회,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각자 자기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과 미래에 관심이 많은 나폴스입니다. 저는 철학과 미스테리에 관심 많은 마크입니다. 사람들과 공동체, 잡다한 것에 관심이 많은 난나입니다. 저는 창업에 관심이 많은 젠젠입니다. 전자제품과 4차 산업에 관심이 많은 노이만입니다. 저희 매번 바뀌네요, 관심사가. 네, 저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매번 바뀌는 것 같아요. 아마 많이 들으시는 애청자분들은 왜 계속 관심사가 바뀌지?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너무 당연한 거죠. 네, 맞아요. 제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다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부터 말하자면은 그 마이루틴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컴퓨터 웹사이트인데 내가 하루에 어떤 루틴을 하고 그 루틴을 했는지 안 했는지 실행 여부를 체크하는 그런 사이트거든요. 그 사이트를 발견해서 거기서 이제 제 하루 루틴을 체크하면서 제 타임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 일의 효율성이 완전 높아졌어요. 정말 강추합니다. 그 마크의 이제 매트릭스와 잘 어울리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저는 저번 주에 빠졌었잖아요. 그때 제가 왜 빠졌냐면 창업 지원 대회 때문에 빠졌는데 이번에 결과가 났어요. 제가 최종 선정이 돼가지고 300만 원이라는 좀 귀엽고 소중한 돈을 받게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려요. 근데 그래서 뭐 안 쏘세요? 아니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 아이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제 방학에 이걸로 열심히 이것저것 해보려고요.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구독자 감사 이벤트 당첨자 선물 모두 발송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당첨되신 분 한 분씩 맡아서 패널들 각자 취향이 담긴 선물을 보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노이만 팬인데 마크한테서 선물이 왔네? 어떤 기준으로 선정된 거지? 이렇게 말이에요. 사실 이것도 저희가 100% 랜덤으로 선정했습니다. 저희는 공평한 걸 굉장히 좋아하는 모임이라서 이것도 랜덤으로 선정했고요. 혹시나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한 주간의 댓글 읽어드릴게요. 하하언님의 댓글입니다. 매트릭스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다니 놀랍네요. 이번 주도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는 나폴스 차례이시네요. 물결. 많은 기대되네요. 하트. 하하언님, 저도 하트입니다. 제 유일한 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은지. 네, 하하언님 오늘도 행복하시길. 현재 저희의 공통 주제는 영화인데요.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봤던 영화 혹은 한 번쯤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영화 등 영화 한 편을 선정해서 그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마크님이 오로지 시작하기 전부터 그토록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매트릭스를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이번에 저는 죽은 시인의 사회를 골랐는데요. 사실 원고 마감 하루 전까지 엄청 고민을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를 해야 할지 이야기거리가 풍부한 영화를 해야 할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는 뭐였어요? 저요? 좀 많은데요. 일단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사실은 보헤미안 랩소디 하고 싶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 삶에 약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줬던 게 퀸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퀸을 좀 공부해야 되고 이런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냥 이제 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죽은 시인의 사회 이제 마크님의 추천으로 하게 됐는데 저는 사실 이걸 한 3번 이상 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공부하다시피 봤기 때문에 좀 하기 싫었는데 막상 이번에 준비하면서 보니까 너무 감동이 크게 온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준비하면서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고 여러분들한테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정말 기분 좋습니다. 이 죽은 시인의 사회는 1989년작 피터 위어 감독의 작품이고요. 명작으로 좀 손꼽히는 영화 중에 하나죠. 62회 미국 아카데미 각본상, 영국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톰 슐만이라는 작가가 이 영화의 대본을 썼는데요. 자신의 경험을 담아서 썼어요. 그래서 이 톰 슐만이라는 작가가 사실 실제 자신이 만났던 샘 피커링이라는 선생님을 모델로 이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 샘 피커링이라는 선생님은 이제 나중에 이제 막 교수도 돼요. 다트머스 대학, 코네티컷 대학교에 이제 교수가 되기도 하는데 이제 죽은 시인의 사회가 대박이 나니까 이제 많은 관객들과 교육가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가가지고 이제 너무 잘 봤어요. 선생님의 교육 기법 막 이렇게 얘기 막 했는데 그 선생님은 오히려 좀 더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특별한 수업을 설명하지만 그가 봤을 때 그의 수업은 목적이 없고 좀 충동적이라고 말했거든요. 학생들을 깨우기 위해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많은 것들이 사실 무의미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대답을 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꿈보다 해몽이 좋다. 좀 사소한 일인데 그거를 이제
그럴듯하게 돌려 생각하니까 되게 좋게 풀이했을 때 쓰는 말인데 그 선생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그 선생님의 제자였던 톰 슐만이 되게 좋게 썼던 거죠. 되게 좋은 제자를 만났네요. 그렇죠. 저도 그런 제자 원합니다. 저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없네요. 얘들아 듣고 있니? 네. 그래서 줄거리를 좀 이야기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사실 좀 스포일 수 있겠는데 스포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스토리 이야기가 끝나는 부분으로 스킵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은요. 이 영화에서 결말을 이미 안다고 해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이 반전이 핵심이 아니거든요. 탐정이나 이런 추리물에서 범위를 미리 말해버리는 건 아주 치명적인 스포잖아요.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결말의 스토리를 아는 것보다도 그 안에 깔려있는 이야기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죽은 시인의 사회를 천천히 음미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감상을 더 풍부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요. 웰튼 아카데미라는 미국의 사립고등학교입니다. 가상의 학교인데요. 아이비리그, 우리나라로 치면 스카이죠. 아이비리그의 학생들을 많이 보내는 약간 명문 사립 학교입니다. 전통, 명예, 규율, 최고라는 교훈을 갖고 소수의 남학생들만 이제 수업을 받아요.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규율과 전통이라는 무게에 짓눌리던 학생들에게 키팅 선생님이 새로 학교에 부임해 오고 영화가 시작됩니다. 사실 제가 무게에 짓눌린다고 표현했지만 영화 속 주인공들은 이미 이런 전통과 규율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짓눌리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중력이라는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이런 무게, 학교, 부모님의 중력을 학생들이 키팅 선생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키팅 선생님은요, 영어 선생님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사실 국어 선생님이죠. 특히 문학 전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생님은 이제 시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은 이런 좀 선생님의 특별한 수업을 보면서 감명을 받게 되고요. 키팅 선생님을 따르는 이제 학생 무리가 있습니다. 주인공인 닐과 토드 그리고 친구들이라고 할게요. 닐은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은 이제 인싸형입니다. 반면에 토드는 닐과 반대되는 성격인데 토드의 형은 같은 학교를 졸업한 유명한 우등생인데 반면 토드는 조용하고 소심한 성격이죠. 토드랑 닐과 같은 방을 쓰기 시작하게 되고 독특한 키팅 선생님의 수업에 매력에 느낀 아이들은 선생님의 졸업 앨범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선생님의 앨범에서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서클이라는 글을 보게 돼요. 그런 다음에 닐과 그 친구들은 그걸 따라다니면서 죽은 시인의 사회가 뭔지 그리고 그걸 따라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모여서 시를 읽기 시작했고 천천히 친구들은 삶의 정수를 깨닫기 시작하고 기존의 상황과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나에게 주어져 있던 이런 상황과 전통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하고요. 질문을 하기도 시작해요. 그러면서 당연히 학생들의 삶은 사랑과 우정, 희망 이런 것들로 이제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로지 패널분들의 고등학교 시절에는 혹시 이런 전통과 규율에 여러분들이 눌리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아까 중력처럼 그런 거에서 어떻게 느끼고 계셨나요? 중학교 때 사실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학원이 전 과목을 다 가르쳐주는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학교가 끝나면 바로 학원에 가서 밤 12시까지 수업을 했거든요. 초등학교 때요? 초등학교 때요. 와. 그리고 방학 때는 더 오래 해요. 아침 9시부터 그것도 밤 12시까지. 그렇게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중학교를 갔었던 기억이 나요. 진짜 약간 이 학교의 배경과 비슷한 그쵸. 교육을 받으셨네요. 저도 이제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제 90년생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마다 체벌이 있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맞으면서 학교 다녔거든요. 남고셨어요 혹시? 남고는 아닌데 공학이었는데 공학, 네.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다 이제 체벌을 받았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두발 자체도 지금처럼 어느 정도 이제 자유롭지 못했고 그리고 겨울이 되면 패딩 같은 것도 못 입었었어요. 그러면요? 그냥 마이 같은 거에 이제 내복 같은 걸 껴입는다거나 그렇게 했던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그런 학교 규율 같은 것 때문에 좀 굉장히 압박감을 많이 느끼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가 사실 이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오는 학교랑 정말 비슷했던 게 저는 부산에 있는 외고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권력이 정말 강했어요. 교장 선생님 성함을 매번 하루에 2번, 3번은 무조건 부를 정도로 그분이 영향력이 강했는데 그때 배웠던 것들은 사실 그냥 학교 입시를 위한 거였죠.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스스로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그런 것들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억눌리는 약간 뭐 부담감이라든지 압박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 견딘 거죠. 근데 그나마 조금 괜찮았던 거는 친구들이랑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공부를 해야 할 거는 많은데 혼자서 공부하면 힘들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는 같이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위안이 되고 또 서로에게 응원이 되고 같이 장난도 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버텨나갔던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은 와우 전 자퇴할래요. 저는 남고였는데 저희는 맨날 아침에 이제 교문에서 학생부 선생님이 이제 두발, 복장, 구두 꺾어 신는 애들 다 해가지고 때리고 맞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안 맞는 편이긴 했죠. 왜냐면은 저는 좀 이제 뺀질이기도 했고 그래서 안 맞긴 했는데 엄청 강했던 것 같아요. 규율이나 이런 것들에서. 마크님 어떠셨어요? 저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공고로 전학 갔어요. 공업고등학교. 왜냐면 저 그때 예체능 해가지고 학교에 별로 의의를 안 뒀거든요. 최대한 자유로운 학교로 가자 해서 공고로 갔는데 제가 공고라는 말을 굳이 왜 했냐면은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열의 있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술을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는 열의 있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그때도 이제 막 한글 배울 때는 아니었거든요. 그때 막 프로그래밍 배우고 막 이럴 때였는데 C 언어 배우고 이럴 때였는데 막 한글 문서 치는 법 알려주고 그 메모장에서 코딩 짜는 법 알려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 시절에. 그게 너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저는 그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애들 모아놓고 제가 한번 그 뭐 시위 비슷한 걸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때 불만이 뭐였냐면은 공고 애들은 이제 고3 되면은 다 취업을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열심히 이제 공부한 애들이 있어요. 거기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짜란 거 다 따고 했는데 취업을 보냈는데 가니까 이제 생산직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버튼만 누르는데. 그런 애들 불만이 엄청나니까 이제 그런 애들 모아놓고 이게 말이 되냐? 이러다가 이제 그 다른 문과 선생님 귀에 들어간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역사 선생님이었는데 역사 선생님이랑 국어 선생님이 다 말해보라 해서 쟤랑 애들이랑 막 가서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후로 이제 기술은 C 언어로 가르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학교가. 와, 마크님 멋진 분이네요. 변혁자시네요. 네, 그렇죠. 그랬었어요. 네. 저는 마크까지는 마크님처럼 이렇게 같이 모으지 못했고 저 혼자 이제 엄마 아빠한테 가가지고 저 보내달라고 저 미국 보내달라고 막 왜냐면 그 당시 이제 미국 책을 읽었었거든요. 미국에 이제 뭐 그 민사고 나와가지고 여자분이었는데 하버드 간 알아요. 제목이 기억 안 나. 어쨌든 뭐 그분 거 보고 나는 약간 미국 스타일이다.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나는 좀 자유롭게 얘기하고 외국 애들이랑 토론하고 이런 건 난 내 스타일이다. 미국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엄청 맞았던 기억이 있죠. 넘어갈게요. 엄마 죄송해요. 네. 다시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키팅 선생님은요 사실 웰튼 아카데미 출신 졸업생이에요. 근데 그 학생 때 인싸였거든요. 신문 편집 일도 했고 축구도 했고요. 키팅 선생님이 웰튼 아카데미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규율과 전통 속에서 잘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졸업생이 돼서 다시 교사가 되어 학교로 돌아왔는데 가르치는 내용은 자신이 배운 것과 정반대되는 것을 가르쳤어요. 키팅 선생님은요 사회적 성공, 타인의 잣대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이렇게 아까 마크님처럼 변화시키면 좋겠지만 전통과 규율은 사실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인싸였던 닐은 연극을 하게 됐고요. 연극을 하게 돼요. 아빠 몰래. 근데 아버지의 극심한 반대로 결국 이제 자살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학교는 키팅 선생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면서 학교에서 선생님을 쫓겨냅니다. 사실 결과는 좀 굉장히 차가운 현실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인상 깊은 장면이 마지막 장면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키팅 선생님이 이제 교실을 문을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가장 소심했던 토드가 책상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걸 본 친구들 다 책상 위에 올라가서 캡틴, 오 마이 캡틴 하고 외치죠.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사실 책상 위로 올라가는 행동 자체가 이미 키팅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라라고 했을 때 미리 했던 행동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그런 행동을 오히려 이제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학생 선생님에게 교육을 좀 새로운 시각으로 봐라, 세상을 좀 더 새롭게 봐라라는 의미로 좀 전달하고 싶어서 그런 장면을 넣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뒤가 약간 열린 결말이잖아요. 그 뒤에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지가 이제 뭐 그 안에서 다시 그 규율 속에서 살았을지 아니면 키팅 선생님을 잊지 않았을지 아니면 제2의 키팅이 됐을지 이게 약간 저는 열린 결말을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냥 희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 결말이 냉혹한 현실을 반영을 해서 끝이 났는데 그렇지만 그 마무리에는 이렇게 올라감으로써 저항과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로지 팟캐스트를 듣고 이제 영화를 보실 분들도 한번 그 결말,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마지막에 뒤에 이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 생각하는 것도 이 영화를 감상하는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인기를 끈 이유는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 세계의 교육 현실을 아주 잘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었던 이유는 대부분 아까 말한 것처럼 비슷하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키팅 선생님은 기존의 선생님과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규칙과 전통을 유지하기보다는 질문하고 사색하게 했습니다. 선생님의 수업 방식도 이따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수업 아래 밑에 있는 그 이면에 있는 철학이 참 멋진데 교사들한테는 이제 교사의 철학, 교육 철학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교육 철학은 사실 수업을 통해서 구현됩니다. 수업은 이제 교사의 가치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키팅 선생님의 수업 속에 선생님의 이제 말, 발문 혹은 행동이나 가르침 이런 것들에서 그가 가르치고자 하는 가치들이 묻어나와요. 혹시 영화 속에서 그 가치를 좀 찾으셨나요? 키팅 선생님이 이런 수업을 하는데 이런 의도를 보니까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좀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 영화 장면 중에 그 키팅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책에 서문을 찢으라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책 서문에는 뭐가 적혀 있냐면은 책 내용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어떤 지표 같은 게 적혀 있었어요. 그런 거를 찢으라고 했다는 거는 남이 평가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책을 평가하지 말라. 주관적으로 너가 이 책을 해석하도록 해라. 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부분도 기억나시나요? 저는 일단 엘리트 학교일수록 저는 아이들이 더 권위에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엘리트적인 분위기에서 아이들은 더 규칙을 따르려고 하고 되게 순종적이라고 해야 되나? 왜냐면 모범적인 아이들이 그런 엘리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뒤집어 생각하는 것을 계속해서 유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거 아무래도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는 책상 위에 올라가는 것도 그랬고 아까 서문 찢는 것도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약간 책을 찢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거거든요. 모범생들한테는. 어떻게 책을, 교과서를 이 신성한 그런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거를 많이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거요. 발 맞춰 걷는 거. 그 행동이 처음에는 이게 3명의 학생을 불러서 다 다른 발걸음과 모양으로 이렇게 걷기 시작했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결국에 이 3 학생들이 모두 똑같은 모습으로 걷고 있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너네 이렇게 해결하가 무서운 거니까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은연중에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사실 모든 부분들이 다 그런 가치들이 묻어나 있거든요. 선생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약간 내가 얘네들한테는 이것만큼은 이런 것들, 관점, 보는 관점이라든지 획일화에 대한 반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실 수업으로 드러나게 돼요. 맞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되신다면 어떤 가치를 좀 가르치고 싶으세요? 가치라는 게 제가 되게 좀 추상적으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삶을 획일성을 비판해라.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라. 이런 것들도 사실 다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르치고자 하는 메시지라든지 삶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는 그거요. 너무 행복하는데 저는 스스로의 행복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 너의 행복이 아닐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스스로 너의 행복에 대해서 네가 뭘 잘하고 좋아하고 뭘 했을 때 싫어하고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학생들에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그 학생들이 배우는 지식 자체를 좀 그 지식에 대한 가치 자체를 강조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어떤 내용을 배울 때 굉장히 역사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좀 단순하게 그런 지식을 보는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지식 자체가 그러니까 실생활에 어디에 쓰이고 어디에 활용되고 이런 점을 좀 강조를 해서 학생들이 이 지식을 좀 가치 있게 생각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렇죠. 적용할 네. 수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런 선생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항상 배우면서 이거는 어디다 써먹지? 그 생각 맨날 했거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맨날 했던 그 생각이 그 칠판에 보시면은 선생님들이 수학을 증명한다고 해서 빼곡하게 뭔가를 적잖아요. 저는 도대체 그 의미를 잘 몰랐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피아노를 배웠었어요. 피아노를 배웠는데 피아노를 건반을 치다가 드는 생각이 이 건반의 음을 받아들여서 자동으로 악보를 그려주는 그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순간부터 저는 스스로 그 기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어떤 소리나 매질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물리학적인 공부를 해야 됐었고 파동을 수학적 공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신호처리라는 이런 어떤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야 됐고 하다 보니까 내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들었던 수업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점을 뭐 대학 수업에서 강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진짜 동감하는데 저도 이제 뭐 가치를 가르친다는 거는 좀 부정적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가치를 가르치는 것 또한 내 생각에서 비롯된 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네들이 이걸 해봤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서 알려주는 것도 그 또한 이제 제 생각에서 비롯된 거니까 이게 정답인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가르친다는 것 또한 내가 과연 그런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 저도 그래서 이제 좀 학문적인 거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대신에 너무 막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실생활에서 어디다 쓰이는지 누구나 알기 쉽게끔 그런 학문적인 걸 가르쳐주고 싶어요. 저는 제가 이제 반 아이들한테도 되게 많이 전달하는 태도이기도 한데 틀려도 괜찮아? 그거를 되게 강조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본 어쨌든 한국의 학생들은 좀 모범적이려고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정해진 대로 따르려고 하고 정답을 빨리 찾아서 거기에 자기를 맞추려고 하는 게 좀 저는 다른 나라들이라든지 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랬을 때 틀렸을 때 공포가 되게 심해요. 그리고 남들과 다른 답을 냈을 때 위축되거나 그럴까 봐 아예 도전을 안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저는 뭐든지 도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실패를 무서워하기보다는 시도의 경험을 쌓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틀려도 괜찮아. 오히려 막 틀리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하는 걸 좀 많이 바래서 그런 태도, 삶의 태도에 있어서 실패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태도를 좀 가르쳐주고 싶어요. 저는 마크님 의견에 약간 동의를 하면서도 약간 반대를 하는 게 교사가 자기의 가치관을 전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학생들이 가치관에 영향을 안 받을 게 아니거든요. 이미 미디어나 사회나 타인으로부터 좋은 가치관이든 안 좋은 가치관이든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생각하는 게 교사의 역할은 거기서 좋은 가치관을 전달을 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가치관을 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역시 어떻게 보면 가치관의 전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판적으로 보는 것도 가치관이라는 건가요? 네, 이거 보면은 그 키팅 선생님도 너네 결국 따라가지 말고 획일화될 수 있으니까 스스로의 그런 줏대나 잣대를 세워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것도 이제 가치라는 거죠? 네. 저도 동의를 하는데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과연 그게 정답일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키팅 선생님 보면은 와 되게 좋은 것들 가르친다, 되게 억눌린 학생들한테 깨우쳐진 걸 가르친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영화를 보면은. 근데 그거는 지금 이 시점에서 보는 거고 과연 그게 이제 앞으로도 그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저는 또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가치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 좋은 가치가 뭔가라고 하면은 정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과연 가르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이 드는 것 같아요. 가치를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이거를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라는 하나의 예시를 제시하는 방법이 있고 나는 이런 가치를 갖고 있는데 이게 맞으니까 따라야 해라고 한다면 그건 또 잘못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정리를 하자면 일단 마크님 의견에 대해서 사실은 교육계에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가르치는 것이 정답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 과학계 혹은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정도까지만 말하고 내용이 바뀌었으면 그게 만약 정답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새로운 가치를 가르쳐야죠.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 이제 저도 이제 아까 노이만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배우는 것이 사실 얼마나 이 실생활에 연결이 되느냐라는 것도 사실 고민해 볼 만한 문제인데 사실 실생활에 연결되는 정도의 수학 수준을 배운다고 한다면 뭐 미적분 이해까지는 필요 없겠죠. 근데 그들이 말하는 수학자들이 말하는 것들은 뭐냐면 아까 노이만이 말한 것처럼 내가 피아노를 쳤을 때 이런 걸 만들고 싶다 했을 때 그런 떠오르는 알고리즘, 그런 사고력 그걸 어떻게 기를 거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미적분 배웠기 때문에 기르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고의 과정들 혹은 글을 조직하는 구성 능력 이런 과정에서 발단된다고 그들은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다르지만 어쨌든 아마 지금 오로지 패널분들처럼 그런 가치관을 갖고 그런 교육관을 갖고 선생님들이 되시면 아마 되게 행복한 대한민국과 학교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만나본 선생님들 하면 이미지를 좀 알려주시고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선생님은 내 약간
인생을 바꾼 선생님이다 혹은 인생에 큰 영향을 줬다 이런 분이 계신가요? 저 있어요. 전 초등학교 때 만났던 선생님이신데 그분 되게 특이하셨어요. 그분은 자기만의 철저한 교육 철학이 있었고 그거를 계속 해마다 운영을 하셔서 기수도 있었어요. 제가 몇 개월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제가 제일 기억에 남은 수업 방식이 뭐였냐면은 토론 수업이었어요. 그때 초등학교에 토론이라는 방식의 수업을 처음 접한 것도 이제 그 선생님 만나서 접하게 됐고 그때 그 선생님이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너희들의 생각을 주장하고 너와 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대화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가 교실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때도 그 방식을 되게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아직도 기억이 되게 강하게 남아있고 그 선생님도 좀 지금 교장 선생님 되셨더라고요. 이재경 선생님 존경합니다. 그 선생님 하고 계신데 책도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 방식의 수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되게 저한테 은사님으로 남아 계신 분이 계십니다. 다른 분들은요? 없으면 없다고 하셔도 돼요. 저 없어요, 솔직히. 저 없는데 저는 굳이 꼽자면 지대널볕. 네, 그렇죠. 이제 학교 이외의 것으로 넓어가면 저는 누가 저를 가르쳐 줬을 때 그분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제가 혼자서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탐구했을 때 더 많이 깨달은 것 같고 더 많이 이제 제 생각을 확립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선생님 가르쳤던 거는 그때 그냥 외우고 끝났지 지나가 버린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없어요, 사실. 근데 최 사장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선생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선생님한테. 그래서 저한테는 선생님인데 굳이 이제 선생님이라는 정의를 붙이자면은 이제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없어요.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그런 교육만 받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그 재량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가치관이나 선생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 자체도 적었다 보니까 선생님이랑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정말 학습만 받은 거죠. 교육 과정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선생님이 없을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만나기 어렵다고 해요. 근데 이제 사실 여러분들의 기억에 보면 여러분들의 경험했던 선생님들을 보면 사실 대부분이 만난 선생님들이 키틴 선생님과는 좀 반대되는 단순히 지식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때리거나 혹은 애들한테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수업에 전문성이 없거나 아니면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밥벌이로 생각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는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제가 선생님이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경험했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선생님 모두를 그렇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팩트플리스에서는 이제 일반화 오류라고도 하죠. 저는 키팅 선생님이 영어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현실에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났던 선생님들 중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요. 있었지만 꿈을 못 핀 분들도 있을 거예요. 키팅 선생님은 학교를 나가지만 혹은 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생계적인 이유로 현실에 있어야 되는데 그 꿈을 접어야 했던 선생님들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어 선생님 중에서 몇 명은 학생들한테 시를 읽어주고 싶고 문학의 가치를 가르치고 싶은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사회교과에서도 역사의 지식 언제 일어난 게 아니라 역사를 왜 배워야 되는지 얘들아 이 안에 있는 그 통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정신이라든지 민주성 혹은 사회 참여를 해야 돼 얘들아 너희들이 나중에 문제 상황을 했을 때 민주주의의 의미가 뭔지 촛불 시위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참여의식 정신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선생님들도 있었을 겁니다. 과거형으로요. 있었고요. 현재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있을 겁니다. 현재 나폴스 선생님. 저는 그렇죠. 미래에도 저는 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은 진정한 시읽기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못할까? 사실 교사 개인의 원인도 있어요. 그 사람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그 외에 여러 원인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걸 못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선생님이니까요. 키팅 선생님이 만약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왔다고 칩시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영화랑 똑같은 일이 생겼을 것 같아요. 네. 쫓겨난다. 네. 일단 제가 예상할 수 있는 건 100%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민원에 시달릴 거예요. 전화 오죠. 이 선생님, 왜 그 선생님은 교과서들을 안 가르치시죠? 그 학생 만약에 입시 못 가면은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 딸, 우리 아들, 지금 언어 점수 올려야 되는데 지금 그거 읽을 시간이 어딨어요? 빨리 분석해줘야지. 이런 민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도 자기만 튀려는 선생님으로 찍힐 수도 있습니다. 1, 2, 3, 4반 선생님들은 그냥 수업하는데 5반 선생님만 좀 특별하게 수업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서 왜 선생님만 튀려고 해요? 이런 시선들, 따가운 시선들도 있을 거예요. 뭐 제 경험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키팅 선생님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키팅 선생님의 수업은 참 매력적으로 느껴지죠. 같은 내용이더라도요. 어떻게 포장하느냐,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하고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웰튼 아카데미에서 키팅 선생님의 수업 방식은 되게 좀 특별해 보이는데 아까 사실 키팅 선생님의 수업을 이미 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가 안 나온 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까 책상 위에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서문 찢는 거, 그 다음에 발 걷는 거, 명언 같은 거 말하면서 축구공 차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실은 애들이 그런 자신감에 대해서 명언을 말하면서 직접 액션을 하면서 이제 그런 거를 자신감 있게 하는 교수법인데요. 그래서 이런 키팅 선생님의 좀 독특한 수업들은 기존 선생님들한테는 꽤 불편하게 느껴졌을 거고 반항심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수업들이 아이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되게 좋다고 보지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학창 시절에 난난이 말했던 토론 수업처럼 기억에 남는 수업이 있으신가요? 저 있어요. 저희 학교에는 논문 쓰기 수업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수준이 높네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 하나를 고르고 한 학기 동안 거기에 대해서 10페이지가 넘는 되게 전문적인 내용으로 논문을 써요. 논문 학술대회에도 많이 출품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저는 이게 사실은 좀 안타까웠던 게 결국 입시의 자료로 쓰이더라고요. 이제 키팅 선생님이 한국에 들어오시면 어떨 것 같냐라고 아까 물으셨잖아요. 저는 아예 반대로 이게 되게 잘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자작시도 쓴다 해가지고 이제 이걸로 창의성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논문 쓰기 수업을 신청을 해서 들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좀 성적이 좋은 학생들한테는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너네 이제 대학교에 이거 논문 수업 듣고 논문을 제출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들어라.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수업의 본질이 좀 흐려지지 않았나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인상 깊었던 게 이거는 학창 시절이라기보단 대학원 수업 때 동서양의 문화 차이라는 수업 들었어요. 그 수업이 정말 인상이 깊는 게 그 교수님이 일단 너무 잘 가르쳤어요. 짐 캐리처럼 생겼거든요. 진짜 짐 캐리처럼 생겼고 하는 행동도 짐 캐리 같은데 와 어떻게 저렇게 재미있게 잘 유용하게 정보를 저렇게 전달할까라는 정말 인상을 받았고 나도 누군가를 가르친다면은 저 교수님처럼 가르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들었던 수업의 교수님은 수업하는 중간중간에 틀린 내용을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업이 끝나면 필기 내용을 한번 교과서를 통해서 팩트 체크를 하고 다시 옮겨 적었어야 됐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자연스럽게 교과서를 한번 더 보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하셨던 교수님이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 뭐라고 안 해요? 교수님 이거 틀렸어요 이렇게 안 하나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미리 알려요 학생들한테. 내가 이제 중간중간에 틀린 부분을 집어넣을 테니까 너네가 이제 팩트 체크를 해서 대박이다.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해라. 틀린 걸 찾아라처럼. 네네. 재밌겠다. 그러면 귀찮을 것 그냥 같아. 강의 안 듣고 교과서 보면 되겠네요. 그렇긴 한데 또 없어요 나나님? 다 슬프게도 대부분 대학교 얘기 좀 하셨네요. 저는 그 선생님 수업이 아직도 토론 수업 있었고 또 그리고 자동화반이었어요. 이름이 자동화반이어서 그 대체로 초등학교는 선생님이 되게 막 규칙 정해놓고 그걸 니들이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혼나고 이런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스스로 되게 하기를 바랬어요. 스스로 규칙을 세우고 지금은 좀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과 함께 학급 규칙 세우고 대부분 하죠. 네. 근데 예전은 전혀 그런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규칙은 선생님이 우리 반 규칙 1번부터 10번 이거 안 지키면 혼나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그때 규칙을 만들었었어요. 많은 분들이 초등학교 때를 기억 못하는 게 초등학교 시절이 인상 깊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기억이 오래됐기 때문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배운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속상합니다. 아니,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했는데 난나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났던 게 저 옛날에 팔 부러졌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의 주도하에 학생들이 다 저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팔 빨리 나으라고. 네, 팔 낳고 빨리 와라. 그리고 빼빼로데이였는데 빼빼로를 하나씩 저한테 그냥 의무적으로 하나씩 거두셨어요. 십시일반. 십시일반에서. 그래서 그거를 들고 저 병문안을 오신 거예요. 그 편지랑 빼빼로 한 개씩이랑 그게 너무 감동이잖아요. 감동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네요. 혹시 들으면서 그 선생님은 왜 빼빼로를 안 사가고 왜 모았을까라고 하시는 분은 그 선생님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애들의 마음을 하나씩 담았다는 그런 그렇죠.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제가 다시 돌아왔었을 때 이제 파를 그때 2개를 불렀어요. 2짝을 다. 그래서 싸우셨구나. 네, 놀이터에서 떨어졌는데 그래서 근데 아이들이 저를 보는 시선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심하셨고 항상 주의를 기울여 주셨고 제가 왔을 때 이렇게 박수를 치게 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억이 갑자기 불현듯 막 떠올랐네요. 저도 4학년 때 이제 기억나는데 이제 운동장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책을 읽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교무실 잠깐 뛰어갔다 오더니 이제 수업하다가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는데 지금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했다시피 동네가 되게 조그만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듣고 저는 이제 엄청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펑펑 울었는데 이제 선생님이 저를 꼭 안아주면서 쓰담쓰담 해주면서 괜찮다고 빨리 할아버지 보고 오라고 했던 전 그 장면이 굉장히 기억나요. 그래서 울면서 막 자전거 타면서 할아버지 갔던 기억이 있는데